고골리의 외투 읽어드리겠습니다. 고골리는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입니다. 1809년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소귀족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한때 페테르부르크에서 하급 관리를 지낸 후 1832년 우크라이나의 이야기를 엮은 지카니카 근교의 야화가 푸시킨의 인정을 받아 문단적 지위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희곡 검찰관에서 관료주의의 부패상을 너무 통렬하게 풍자하여 반대자의 공격을 받고 이탈리아로 떠나 초상화, 외투 등의 단편 및 장편 죽은 넋 일부를 완성하고 1848년 귀국하여 죽은 넋 제2부를 완성하기 위해 정력을 기울였으나 종교적 광신과 정신착란으로 시르이 속에 죽어갔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그 밖에 사냥꾼의 일기, 대장 분리바, 낡은 지수 등이 있고 모두 웃음과 눈물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골리 외투 모 관청에 그런데 어느 관청인지는 밝히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떤 부서든 연대든 대법관청이든 간에 공공기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건 위험한 노릇이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을 바로 사회 전체에 대한 모욕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지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모 경찰서장이 상신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거기서 그는 국가의 법령은 땅에 떨어지고 신성해야 할 관명은 간단없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나서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편소설 한 편을 동봉했다는 것이다. 그 소설의 10여 페이지마다 모 경찰서장이 등장하는데 곤드레 만드레 취한 꼴로 묘사된 대목이 몇 군데나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문제의 관청을 모 관청이라 해두는 게 좋겠다. 이래 놓으면 안심하고 이야기해 나갈 수 있으니까. 모 부서에서 모 서기가 근무하고 있었다. 아무리 살펴보아야 잘난 데라곤 없는 사내다. 키는 난쟁이고 붉은 머리에 눈은 근시안인데다가 이마박은 홀랑 벗겨진 대머리요 얼굴은 주름투성이다. 안색은 치질병 환자 그대로다.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랴. 성 페테르부르크 일기를 탓할 수밖에. 그의 지위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선 뭐니 해도 관등부터 밝혀둘 필요가 있으니까. 영원한 만년주사라고나 할까 반격을 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좋아하는 기이한 버릇을 가진 숱한 작가들의 놀이개가 되게 마련인 직위 말이다. 이 서기의 성은 바시마치킨이다. 바시마크, 구두라는 말에서 나온 것은 분명한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심지어 매형까지도 정말 바시마 치킨 집안하고 조금이라도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구두를 신었는데 1년에 2~3번밖에 신창을 갈지 못했다. 그의 성명은 아카키 예비치이다. 독자는 일부러 만들어낸 것 같은 이상 야릇한 이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인 아카키 예비치는 결코 일부러 찾아내어 지은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름이라고 속 편히 믿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야기하자면 특별한 사정으로 딴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기도 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기억이란 놈이 날 속이지 않는다면 3월 23일 밤에 태어났다고 생각된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는 마음씨 고운 어느 관리의 아내로 갓난아기에게 정식 절차를 밟아서 세례식을 거행해 주었다. 산모는 아직 방문 맞은편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른쪽에는 교부와 교모가 서 있었는데 교부로 말할 것 같으면 원로원의 계장으로 있는 이반 이노비치 에곤슈킨이라는 무척 훌륭한 어른이었고, 교모는 아리나 세미 오로브나 베로브루시코바라고 부르는 정숙하기 이를 데 없는 어느 경찰서장의 아내였다. 그들은 모친에게 순교자의 이름을 딴 모키아, 소시아, 호스타자트 이렇게 세 이름을 고르라고 내놓았다. 이게 무슨 끔찍한 이름들이람 하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모친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달력의 다른 곳을 넘겨 이번에는 트리필라, 두라, 바하시라라는 이름을 내놓았다. 이게 무슨 괴상망측한 이름들이람? 꼭 일부러 그런 이름이 나오게 하는 것 같네요. 그따위 이름은 생전 처음이야. 바르다트 나바루흐라면 몰라도 트리필라와 바라하시라라니. 또 달력 한 장을 넘기니 파부시 카히와 바흐티시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그도 팔자인 모양이야. 하더니 그따위 이름보다야 얘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카키라고 부르는 게 차라리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좋은 건 자식한테도 좋겠죠? 했다. 이렇게 해서 아카키 예비치라는 이름이 생긴 것이다. 세례를 받을 때 아이는 울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훗날 만년주사가 되리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듯 싶었다. 이름의 유래는 이러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아이에게는 도저히 딴 이름을 붙일 수 없었던 이유를 독자 스스로가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그가 언제 어떻게 그 관청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국장과 과장들은 수없이 갈렸지만 아카키 예비치만은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지위에서 똑같은 직책과 똑같은 필체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카키 예비치를 현재의 자기, 말하자면 제복이라든가 대머리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대로 지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수위조차 그가 들어와도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고 파리만큼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상관들은 그에게 소리 없이 구박을 했다. 어떤 부계장은 미안합니다만 이걸 좀 베껴주십시오 라든가 여기 재미있는 일감이 좀 있습니다 든가 하다못해 제대로 질서가 잡힌 사무실이라면 흔히 들어볼 수 있는 그 어떤 재미있는 말이라곤 한마디도 없이 바로 그의 코 밑에다가 불쑥 서류 뭉치를 들이미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도 을에 서류를 건네준 사람을 쳐다본다든가 그 사람이 그럴 권리가 있는가 하고 항의 한마디 하는 일 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당장 앉아서는 옮겨 적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젊은 서기들은 그를 사뭇 놀려대었고 사실무근한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의 면전에서 떠들어대기도 했다. 그들은 이를테면 70살 먹은 하숙집 노파가 그를 매일 때린다는 둥, 그 주인에 대해서 잔인스러울 만큼 그를 놀려대면서 언제 결혼식을 할 거냐고 묻기도 하고 눈이 내린다면서 그의 머리에다가 종이 부스러기를 뿌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카키 예비치는 그러한 이야기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문 채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무에는 조금도 지장이 없었다. 그 시시껄렁한 조롱 속에서도 글씨 한자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골리기를 좋아하는 장난꾸러기가 그의 팔을 치며 일을 방해할 때만은 그도 그 이상 참지 못했다. 그럴 때면 날 좀 내버려 두지 못하겠소? 왜 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요? 하고 화를 불끈 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할 때의 음성과 어조에는 이상한 특징이 있었다. 동정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 무엇이 새로 들어온 어느 청년은 딴 사람이 하는 대로 그를 놀려대다가 갑자기 급소를 찔린 것처럼 장난을 그만두고 말았다. 그 후로부터는 그의 태도가 전혀 달라졌고 아카키 예비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그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점잖고 행실이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를 격리시켜 놓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진창으로 떠들며 놀다가도 머리 한쪽이 벗겨진 작은 서기의 모습과 함께 날 좀 내버려 두지 못하겠소? 왜 날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요? 하던 애처로운 그의 말이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 말 끝에는 너도 나의 동지가 아니냐 하는 후렴이 들리는 듯 싶었다. 그럴 때면 이 가련한 청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소름이 끼쳐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야박하고 인정머리 없고 소위 세련된 고상한 행동거지 속에 그렇게도 많은 흉악한 야성이 숨어있는 세상 사람이 정직하고 지조 있다고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행동하는 시대가 소름이 끼쳤다. 아카키 예비치처럼 자기 일에 열중하는 사람은 없었다. 열심히 사물을 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기 직무에 애착을 느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서류를 베끼고 있노라면 자기만의 세계, 끝없이 변화하는 즐거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었다. 사무에 착수할 때면 즐거운 표정이 얼굴에 오락가락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희색이 만연하여 눈을 깜빡이고 입술까지 옴지락거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 표정만 보면 그의 펜이 지금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그의 열정과 같은 비율로 승진하였더라면 지금쯤은 사무관이 되었을 텐데. 동료 서기들 말대로 그는 언제나 일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거둔 실적이라고는 제복의 단추와 궁둥이의 치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관심을 보인 사람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모 국장은 훌륭한 분이시라 장기간 근무한 그를 진급시킬 생각으로 서류를 베끼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긴 적이 있었다. 맨 먼저 그에게 맡겨진 일이 표제를 바꾸고 군데군데 동사 몇 개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꾼다거나 하기만 하면 되는 다 완성된 문서였다. 이것이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어서 진땀을 빼고 숨을 헐떡이며 마침내는 차라리 베낄 것을 주십시오 하게까지 되었었다. 그때부터 다시 서류 베끼는 일을 맡게 된 것이었다. 서류를 베끼는 일이 그의 전부였다. 옷차림 같은 것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푸른색이었던 제복은 이미 낡아빠진 얼룩덜룩한 빛깔이 되어 있었다. 칼라는 얕고 좁아서 그 위로 쭉 빠져나온 길지도 않은 목이 마치 러시아 내의 외국인 장수들이 수십 개씩 머리에 이고 다니며 파는 석고로 만든 고양이 새끼의 모가지처럼 길어 보였다. 또한 그 옷에는 언제나 보리대나 실 같은 것이 붙어 다녔다.
더욱이 그는 사람들이 거리에다 쓰레기를 버리려는 바로 그 순간에 창문을 지나가는 신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참외나 호박 껍질 부스러기 따위를 언제나 모자 테두리에 담아 모시고 다니는 것이었다. 눈초리가 매워서 거리 저편을 걷고 있는 사람의 가죽띠가 풀어져서 바지가 늘어져 있는 것까지 발견해가지고 입술에 넌지시 미소를 띠곤 하는 동료 서기들과는 달리 그는 매일매일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도 한번 거들떠 보지 않았다. 아카키 예비치는 무엇을 보든지 세심히 정서해 놓은 서류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다. 말대가리가 어깨를 쳐받든다든가 말 콧구멍이 바로 그 얼굴에다 사정없이 김을 불어넣은 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길 한가운데 있지 서류 속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정도였다. 집에 돌아오면 식탁에 앉아서 하느님께서 돌보셔 때맞춰 보내주시는 파리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과 함께 수프를 마시고 양고기와 파를 먹는 것이었다. 배가 차면 식탁에서 일어나 잉크병을 꺼내서 집으로 가져온 서류를 베끼는 것이었다. 그런 서류가 없으면 자기가 보관해둘 서류 사본을 만들었다. 문서가 중요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했다. 하기야 중요하고 안 하고를 문서의 내용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요인 앞으로 갈 서류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지만 성 페테르부르크의 회색빛 하늘이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관리사회의 전 공무원들이 각각 자기가 받는 봉급과 개인적 취미에 따라 분에 맞는 저녁 식사를 끝마칠 때 각 관청에서의 서류 작성과 자기 자신의 직무와 딴 사람의 직무로 동분서주하던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모두 발을 뻗고 쉴 때 활발한 사람들은 다 같이 자기의 여가를 마음껏 즐길 때 낭만을 즐기는 친구들은 극장으로 달려가고 또 어떤 사람은 모자점을 찾아가 거리로 바삐 나가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사교계의 별과 같은 존재인 아리따운 아가씨와 사랑하려고 저녁 파티를 찾아갈 때 또 어떤 사람은 만찬이나 간단한 소풍을 취소하면서까지 많은 희생을 들여서 산 램프나 기타 물건들로 약간 유행을 따르려는 기색이 보이는 어느 집 3층이나 4층에 있는 복도와 부엌이 딸린 조그만 두 칸 방에서 살고 있는 동료 서기와 저녁을 같이 보내려고 바삐 갈 때 다시 말해서 모든 관리들이 친구의 비좁은 방에 앉아서 휘스트 놀이를 하면서 차를 마시고 값싼 비스켓을 씹으며 긴 파이프 담배를 피우거나 러시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상류 사회의 농담을 터뜨려 놀이를 한층 다채롭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홍 기념탑의 말이 꼬리가 잘렸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어느 사령관 이야기 같은 캐캐 묵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락하려고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을 때, 이러한 때에도 아카키 예비치만은 결코 오락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야외에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음이 흐뭇하도록 서류를 베끼고 나서 내일의 희망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며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내일은 무얼 베끼게 될까? 이렇게 자기의 운명에 만족하며 박봉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은 흘러간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은 만년 주사뿐만 아니라 이사관이며 서기관, 기타 모든 문관, 또 보좌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사람의 인생 행로에 뿌려지기 쉬운 그 어떤 불행만 없다면 다 늙도록까지 계속될 것이 아니겠는가. 성 페테르부르크에서는 연 수입 400루블 미만의 사람들은 북극의 엄동설하니 큰 고통이다.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아침 9시, 그러니까 바로 거리가 직장으로 향하는 공무원들로 빽빽해지는 시간이면 눈보라가 어찌나 날카롭고 살을 애는 듯한지 이 초라한 관리님들은 코를 어떻게 간수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고관들까지도 이 혹한에는 머리가 띵하니 아프고 눈에선 눈물이 절로 나오는 시각이라 초라한 만년 주사들이야 어떤 때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될 때가 있다. 유일한 구제책이란 초라한 외투에 둘러싸여 통과해야 할 대여섯 블럭의 거리를 전속력으로 건너가 수의실에서 발을 잘 녹인 다음 거리에서 얼어붙은 원기와 사무 능력을 회복하는 것 뿐이다. 아카키 예비치도 그 거리를 가능한 한 빨리 가려고 죽어라고 달렸는데도 얼마를 가다 보니 자기의 등허리와 어깨가 유난히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야 외투가 어디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집에서 세밀히 살펴보니 두서너 군데 특히 등허리와 어깨가 다 달아해지고 안감이 찢어져 달아나고 없었다. 독자는 아카키 예비치의 외투 역시 동료 서기들의 조속거리가 되어 왔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외투라는 조남이 붙지 못하고 잠옷이라고 불려지고 있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 야릇하게 마름질된 외투였다. 외투 깃은 한 조각씩 베어다 다른 떨어진 곳을 깁느라고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다. 기운 데를 보면 양복장이의 바늘 솜씨도 자랑할 만하지 못해 어색하기 짝이 없게 기워지고 보기에도 모양이 사나웠다. 일이 이쯤 되어 있는 걸 깨달은 아카키 예비치는 외투를 페트로비치라는 양복장이에게 가져가기로 결심했다. 페트로비치는 뒤층계로 통하는 4층에 살고 있었으며 애꾸 눈에 곰보인데도 공무원이나 여타 사람들의 바지 저고리를 고쳐 꽤 수지가 맞는 눈치였다. 이것은 그가 술에 취하지 않을 때와 딴 돈벌이에 정신이 팔리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지만 이 페트로비치란 자에 대해선 도대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왕 말이 나오고 말았으니 관례상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좀 알아두지 않을 수 없겠다.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죄다 설명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몇 해 전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지주의 농노로 있을 때는 단지 그레고리라고만 알려졌을 뿐이었다. 그가 자신을 페트로비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농노의 신분에서 해방된 후부터였다. 그때부터 전창으로 술을 마셨다. 일요일과 명절에도 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중요한 날만 마시더니 나중에는 그런 차별도 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구 마셨다. 또 아내와 다툴 때면 속물이니 독일년이니 하고 욕을 했다. 아내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보니 또 한두어 마디 해두지 않을 수 없다. 페트로비치에게는 아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내는 머리수건 대신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이외에도 불행히도 거의 아는 바 없으며 그렇게 자랑할 만한 얼굴은 못 되는 모양이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페트로비치의 거처로 통하는 층계를 오르면서 더러운 물로 닦아놓기는 했어도 성 페테르부르크의 뒤층계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맡을 수 있는 눈에 무척 해로운 지독한 알코올 냄새가 흠뻑 배어든 층계를 올라가면서 페트로비치가 가격을 얼마를 받을까 걱정스러웠다. 속으로는 2루블만 줄 심산이었다. 페트로비치의 집은 문이 열려 있었다. 부인이 무슨 고기 요리를 하는지 진딧물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부엌은 온갖 연기가 가득 차 있었으므로 페트로비치의 아내가 미처 보지 못한 사이에 부엌을 지나 페트로비치가
터키 사람처럼 책상다리를 하고 작업대에 앉아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맨 먼저 아카키 예비치의 눈에 띄인 것은 거북등처럼 단단하고 두터운 모양 없는 손톱을 한 기다랗고 낯익은 엄지손가락이었다. 명주실과 무명실 타래가 페트로비치의 목에 걸려 있었다. 해진 옷은 무릎에 놓여 있고 한 3분가량이나 실을 바늘에다 끼우려고 애를 쓰다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고 실도 말을 잘 들어먹지 않는 통에 화가 발끝 나가지고 제 얘기를 왜 안 들어가는 거야? 하고 혼자 불평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하필 페트로비치가 기분이 나쁠 때 찾아온 것이 좀 언짢았다. 시비를 걸지 않고 얌전을 부릴 때나 그의 아내가 입버릇처럼 말하듯이 주신이 애꾸눈의 악마를 이길 때 페트로비치와 어울려 놀기가 무척 재미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분이 좋을 때는 선선히 값을 내려주고 손님에게 인사까지 하며 감사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틀림없이 그의 아내가 나타나 남편이 그렇게 헐값에 응해준 것은 술이 취했기 때문이라고 소리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20코페이카만 더 주면 만사는 해결되는 것이었다. 오늘은 페트로비치가 술을 마시지 않고 정신이 말똥말똥하므로 흥정도 어렵고 얼마나 비싼 값을 부를지 알 수 없었다. 아카키 예비치가 그만 돌아설까 할 때는 이미 늦었다. 페트로비치가 그 애꾸눈으로 노려보는 통에 안녕하세요, 페트로비치 씨. 하지 않을 재주가 있겠는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페트로비치는 아카키 예비치의 손을 힐끗 곁눈질해 보며 인사를 받았다. 페트로예비치 씨,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하지만 아카키 예비치는 대개 전치사나 부사 아니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사들을 사용하여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복잡할 것이면 말을 완전히 끝내는 법이 없었다. 이따금 정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식으로 뒤에 아무런 말도 따르지 않는 말머리만 꺼내놓고는 할 말을 다 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봅시다. 하면서 페트로비치는 모두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신의 손으로 직접 기운 것이고 바늘 가는 데마다 모두 눈에 익어 있으면서도 그 애꾸눈으로 깃에서 소매로 옷자락에서 단추구멍으로 외투를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손님이 일감을 가져오면 을에 한 번 하게 되는 양복장이들의 관례인 것이다. 저 왔습니다. 페트로비치 씨. 외투가 옷이 아시겠지만 헤어진 데라곤 거의 없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좀 먼지가 껴서 헐어 보이지만 아주 성성하거든요. 정말 군데군데가 좀 무엇하지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말씀이죠. 등허리와 어깨 한쪽이 좀 달아지고 이 어깨가 좀 아시겠죠? 하지만 손볼 때는 별로 없을 겁니다. 페트로비치는 외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조사해 보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고선 창문턱으로 가서 코 담뱃갑을 꺼냈다. 뚜껑에는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던 모양인데 얼굴이 그려져 있어야 할 자리가 칠이 벗겨져 달아나 버리고 종이 조각을 붙여 놓았으니 어떤 장군인지 알 수가 없었다. 페트로비치는 코담배를 한번 들이키고 나서 외투를 들고 밝은 데다 비춰보더니 또 한번 머리를 흔들었다.
다음에는 안감을 조사해 보더니 또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코 담배를 또 한 번 들이켜고 나서 장군의 초상화와 종이 조각이 붙은 뚜껑을 찰칵 닫으면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배가 문드러졌어요. 아카키 예비치는 이 말에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왜 안 되겠어요? 페트로비치 씨? 애원하는 듯한 어린애 같은 목소리다. 어깨가 조금 헤어졌을 뿐인데요. 분명 천이 한 두엇은 있을 거예요. 헝겊 조각은 넉넉해요. 천이 부족하지는 않으니까요. 배가 하도 낡아서 천 조각을 지탱할 수가 없는걸요. 외투에다 바늘만 대어도 문드러지고 말 텐데요, 뭘. 그래도 몇 군데는 기울 수 있잖아요. 헝겊이 붙어있을 만한 바탕이 없어요. 배가 다 문드러져서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찢어져 버리겠어요. 그럼 당신이 그건 단단히 해야죠. 분명히 그건. 고칠 수 없죠. 외투가 너무나 헐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겨울이 오면 그걸 잘라서 행전을 만드세요. 양말은 따뜻하지가 않거든요. 독일 놈들이 우리한테 돈을 더 벌려고 발명한 거니까요. 페트로비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독일 사람들을 조소했다. 외투는 새 걸 하나 사셔야 될걸요. 새 것이라는 말에 아카키의 눈앞이 흐려지고 방 안에 있는 것은 모두가 빙빙 도는 것 같았다. 오직 뚜껑에 장군이 그려지고 종이 조각이 붙은 코 담뱃감만이 눈앞에 똑똑히 바라보일 뿐이었다. 새 것이요? 그는 꿈을 꾸듯이 물었다. 새 것 말이죠. 페트로비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냉담하게 되받았다. 그래, 그걸 사야 된다면 얼마를? 간 말씀인가요? 네. 150루블이면 적당한 가격이지요. 페트로비치는 의미 있게 입술을 깨물면서 이렇게 말했다. 손님의 속을 좀 태워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꼴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자기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려고 능청맞게 쳐다보았다. 외투 한 벌에 150루블이라고요? 하고 이 가난한 아카키 예비치는 외쳤다. 아마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언제나 말이 조용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값에 외투 한 벌이면 그리 많지 않은 값인데요, 뭘. 담빗깃에다 비단속을 댄 머리 씌우개까지 하려면 200루블은 먹힐걸요. 페트로비치 씨, 제발 이 외투를 좀 고쳐보세요. 얼마 동안이라도 입을 수 있게. 아카키 예비치는 페트로비치의 말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그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애원하듯 말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다시 손을 보아도 입을 수는 없어요. 아카키 예비치는 이 말에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페트로비치는 자기 체면이나 자기 기술의 존엄성이 손상당하지 않은 것이 흐뭇해서 아카키 예비치가 떠나간 후에도 입술을 꼭 다물고 한참 동안이나 그대로 서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꿈속처럼 길거리로 나왔다. 큰일 났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난 그런 줄 몰랐거든. 그러고 나서 한참 만에 그래, 결국 일이 이 꼴이람.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걸. 제기랄. 다시 긴 침묵이 흐르다가 제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이 무슨 병괴람. 하고 뇌까렸다. 그러고 나선 집으로 가질 않고 무의식 중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섰다.
얼마 가지도 않아서 더러운 굴뚝 소재부가 마구 몸을 부딪혀서 어깨를 시커멓게 더럽혀 놓았다. 조금 더 가자니까 건축 중인 집의 꼭대기에서 한 삽이나 되는 시멘트 가루가 그에게로 떨어져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정신이 든 것은 옆구리에 총검을 차고 막 갑에서 뿔같이 단단한 손에 담배를 꺼내려던 어느 순경과 부딪혔을 때였다. 그것도 그 순경이 대체 어딜 가는 거요? 왜 인도로 걸어 다니지 못하는 거요? 하고 꾸짖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에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가 처한 처지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쉴 새 없이 짓거리는 얼토당토 않은 소리가 아니라 모든 일을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어느 현명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똑똑하고 조리 있는 말로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오늘은 페트로비치한테 부탁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이 그렇게 틀림없이 마누라한테 한 대 얻어맞았을 거야. 일요일 아침에 찾아가는 게 낫겠어. 그때쯤은 토요일 밤에 술 탓으로 비몽사몽에 빠져 있겠지. 그래가지고 술 마실 돈이 잔뜩 아쉬울 거야. 그래도 마누라는 한 푼도 주려 하지 않을 거야. 그의 손에 20 코페이카만 슬쩍 쥐어주면 한결 말을 잘 들어주겠지. 그런다면 외투도. 이렇게 아카키 예비치는 제 맘대로 추측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으려 했다. 바로 첫 일요일에 페트로비치의 아내가 외출하고 없는 것을 안 그는 그 길로 양복점으로 향하였다. 과연 페트로비치는 토요일 밤의 술로 몽롱해져 있었다. 애꾸눈을 굴리더니 머리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부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자 금방 악마에나 들린 듯이 악을 썼다. 못해요. 새 걸 주문하세요. 아카키 예비치는 20 코페이카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건강을 위하여 죽배를 들겠어요. 그리고 외투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외투는 이제 아무짝에도 못 써요. 새 걸 만들어 드리겠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카키 예비치는 다시 고쳐달라는 말을 꺼냈다. 그러나 페트로비치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새 외투를 지어드리겠다니까요. 나한테 맡겨두세요. 내 힘껏 해볼 테니 새 유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은으로 도고만 고리로 잠그게 되어 있는 것을 말이죠. 아카키 예비치는 풀이 죽고 말았다. 새 외투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맞출 수 있단 말인가? 외투값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다음 공휴일은 특별 수당을 받는 날이었다. 그러나 그 돈은 이미 할당되어 쓸 때가 다 정해져 있었다. 그는 새 바지를 사야만 했고 구두장이에게는 장화 수선비를 갚아야 했다. 게다가 새 와이셔츠 3벌과 말하기도 창피한 속옷 2벌도 맞춰야 했다. 말하자면 그 돈은 이미 다 써버린 거나 마찬가지였다. 비록 과장이 선심을 써서 정액 40루블 대신에 45루블을 준다 하더라도 외투를 맞추는 한 터무니도 없이 적은 금액의 돈만 남을 것이다. 페트로비치의 아내도 깜짝 놀라 당신 미쳤소? 이 얼간이 같은 양반아. 언제는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해주고 이번에는 또 천값도 안 되는 싼값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고 노발대발할 값을 부르리라는 것. 그래도 페트로비치는 80루블 가량으로 외투를 만들어 주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80루블인들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반액가량 잘하면 좀 더 마련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나머지 반액은 어디서 나온단 말인가? 독자는 그 반액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1루블을 쓰면 거기서 2코페이카씩 아껴서 큰돈 상자에 넣어두었다가 반년마다 그걸 은전으로 바꾸는 습관이 있었다. 이같이 해서 몇 해가 지나고 보니 간신히 40루블 가량의 돈이 모인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이 문제로 머리를 짜고 짜다가 드디어 최소한 1년간 경상 지출을 없애기로 결심했다. 저녁 차도 그만두기로 하고 밤에는 초도 켜지 않고 일할 것이 있으면 언제고 집주인 방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구두 가죽이 덜 닳도록 거리를 걸을 때 돌길을 한껏 가볍게 딛고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기로 하고 세탁소에 린네르 셔츠를 가져가는 횟수도 좀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오랫동안 때가 덜 묻도록 저녁에는 내일을 벗고 낡아 닳아진 무명 잠옷을 입고 앉아 있기로 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러한 내핍 생활에 익숙해지기가 꽤나 어려웠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러한 생활에 길이 들게 되고 모든 것은 제대로 되어 나갔다. 저녁도 굶고 지낼 수 있었다. 그는 자기가 입게 될 외투에 대한 기대에서 그 어떤 정신적 만족을 느낌으로써 위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때는 생활이 유유해지고 결혼이라도 한 것 같았다. 그 어떤 딴 사람, 자기와 함께 인생 행로를 걸어가는 다정한 반려가 항상 자기 옆에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반려란 다름 아닌 두껍게 소음을 넣고 단단하고 질긴 속배로 안을 댄 새 외투였던 것이다. 그는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처럼 원기가 왕성해지고 성격이 확고해갔다. 회의와 우물쭈물함은 그의 얼굴과 행동에서 사라지고 눈에는 이따금 불꽃이 일었다. 때로는 대담한 생각이 머리에 떠돌았다. 담비 외투기까지 붙일 수 없을까?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그만 정신이 멍해가지고 하마터면 글씨를 잘못 쓸 뻔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가다듬고 원참 하면서 허공에 십자가를 그려보는 것이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새 외투건으로 페트로비치를 찾아가서 옷감은 어디서 살 것이며 빛깔은 어떤 것을 고를 것이며 값은 얼마를 줘야 할 것이냐는 등등을 물어보고 좀 얼떨떨하기는 했어도 불언간 옷감을 정말로 사서 외투를 지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생각보다 빨리 세월이 흘러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과장은 자기 생각한 40루블도 45루블도 아닌 60루블이라는 돈을 주지 않는가. 과장은 아카키 예비치가 새 외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 그렇다면 우연의 일치란 말인가? 그건 어쨌든 간에 아카키 예비치는 20루블이라는 가회돈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은 사태를 급진전시켰다. 그러나 반굶주림에 2-3개월이 지나서야 아카키 예비치는 간신히 80루블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평소에 그렇게도 평온하던 아카키 예비치의 가슴도 고동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이튿날 아카키 예비치는 페트로비치와 물건을 사러 나섰다. 그들은 아주 좋은 옷감을 살 수 있었다. 벌써 6개월 전에 그걸로 결정해 놓고
달마다 값을 물으러 다녔으니 말이다. 페트로비치 자신이 이보다 더 좋은 감은 구하기 힘들 거라고 했다. 안배로는 튼튼하고 질긴 모수자를 쓰기로 했다. 페트로비치 말로는 비단보다 참하고 푸짐하고 번지르하다는 것이다. 단비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낼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 대신 묘피를 쓰기로 했다. 상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다. 멀리서 보면 단비라고 속을 만했다. 페트로비치가 외투를 만드는 데는 2주일이 걸렸다. 꿰맬 때가 그렇게 많지만 않았더라도 시간은 덜 걸렸을 것이다. 바느질 삭스로 20루블을 불렀다. 더 싸게 해줄 수 없는 것이 페트로비치가 외투 전체를 명주실로 꼼꼼히 곱쳐 꿰매었으니 말이다.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으나 페트로비치가 드디어 그 외투를 집으로 가져온 날은 아마 아카키 예비치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으리라. 아카키 예비치가 보통 출근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져왔다. 어쩌면 그렇게 알맞은 시간에 가져왔는지 몰랐다. 하필 그날이야말로 모질게도 추웠고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질 기세를 보였으니 말이다. 솜씨는 양복장이가 그렇듯 페트로비치가 몸소 외투를 가지고 왔다. 그날처럼 그가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페트로비치도 헌옷만 고치던 양복장이에서 새 옷을 만든 양복장이로 승격시켜준 자기 수공의 위대함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듯 했다. 페트로비치는 세탁소에서 가져온 지 얼마 안 되는 보자기 속에서 외투를 꺼냈다. 그러고는 보자기는 본래의 용도에 쓰려고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는 외투를 2손에 받쳐들고 아카키 예비치의 어깨 위에 솜씨 있게 걸쳐주고는 등에서부터 매만져 맵시 있게 보이도록 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나이값을 한답시고 솜의 길이가 어떤지 입어보겠다고 했다. 페트로비치가 입혀준다. 그래도 결과는 만점이다. 자기의 일솜씨를 한참 자랑하고 나서 아카키 예비치하고는 오래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요. 또 자기는 간판도 없는 뒷거리에 살기 때문에 싼 값을 불렀지만 네프스키 가에 있는 양복장이가 이 일을 맡았다면 품삯만 해도 85루블은 받을 거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아카키 예비치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 페트로비치가 신명이 나서 이야기하는 거액의 돈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다. 그는 삭스를 치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한 후에 새 외투를 입고 직장으로 향했다. 페트로비치는 그를 따라 나와 길거리에 멈춰서서 외투를 칭찬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투를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작은 골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다른 편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한편 아카키 예비치는 하늘로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아서 걸었다. 순간마다 어깨에 걸쳐있는 외투의 감촉을 느끼고 이따금씩 속으로 만족의 미소를 지었다. 새 외투에는 2가지 좋은 점이 있었다. 첫째로 외투는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었고 둘째로 외투는 입고 있다는 쾌감이었다. 그는 자기가 어떻게 길을 걸어왔는지 깨닫지 못하고 사무소에 도착하였다. 외투를 벗어 점검해 본 후에 수희에게 주면서 잘 좀 보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사무실 직원들은 금세 아카키 예비치의 그 잠옷이 없어지고 새 외투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그걸 구경하려고 현관으로 몰려 나왔다.
일동은 다 같이 아카키 예비치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그도 처음에는 기뻐했으나 나중에는 망연해졌다. 이구동성으로 새 외투를 입은 축하 파티를 열라고 했을 땐 정말 정신이 아찔하여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변명해야 좋을지 몰랐다. 더구나 부계장인 동료 직원 한 사람이 자기는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이려는 셈인지. 좋습니다, 여러분. 아카키 예비치와 제가 오늘 저녁 파티를 열겠습니다. 빠짐없이 저희 집으로 오셔서 차를 들어 주십시오. 마침 오늘이 저희 성도제이군요. 했을 때 그는 얼굴이 빨개가지고 그건 새 외투가 아니고 그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둘러대느라고 땀을 뺐다. 서기들은 당장에 부계장을 축하하면서 얼씨구나 하고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아니라고 뿌리치려 했으나 딴 사람들이 그건 예의가 아니라느니 철면피라느니 하고 닥달하는 통에 꼼짝없이 초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녁에도 새 외투를 입을 수 있다는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아무튼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기념할 만한 날이었다. 그는 흐뭇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고는 또 한 번 옷감과 안배를 만져보고는 헌 외투를 꺼내 둘을 비교해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운이 지차라니. 그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의 잠옷의 형편없음을 생각하고 이따금 미소를 지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서도 앉아서 서류를 베끼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저녁이 오기만 기다렸다. 약속 시간이 되자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끼어 입은 다음 거리로 나섰다. 불행히도 우리는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는 서기의 집이 어딘지 모른다. 성 페테르부르크의 거리와 주택은 어찌나 복잡한지 기억이 아리수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카키 예비치가 사는 곳에서는 멀리 떨어진 상등구역에 살리라는 것만은 틀림없으리라. 처음에는 어둡고 삭막한 거리를 몇 개 지나갔지만 서기집 근처에 이르니 거리는 번화하고 활기찼다. 거리를 걷는 사람이 꽤 많았다. 최신형으로 차려입은 아리따운 여인과 수달피 깃을 단 외투를 입은 남자도 있었다. 초라한 마차는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붉은 비로드 모자를 쓴 날씬한 운전수가 웅피 탄자를 깔고 와니스 칠을 한 마차를 몰고 눈 위를 날아가듯 지나갔다. 아카키 예비치는 놀란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바라다 보았다. 이 몇 해 동안 밤거리에 나와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등불이 휘황찬란한 상점 쇼윈도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 속에는 아리따운 여인이 구두를 벗고 날씬한 한쪽 다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모습과 입술 아래 멋지게 수염을 기른 사내가 옆방 문에서 목을 들이밀고 있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웃으면서 머리를 끄덕이고는 제 갈 길을 걸어갔다. 왜 웃었을까? 낯설고 서먹서먹하기는 하여도 사람은 다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처럼 확실히 불란서 사람이야.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다니까. 마음만 내키면 못하는 짓이 없거든.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단 말인가.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는 일이니까. 드디어 서기의 집에 이르렀다. 서기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층계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숙소 2층이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줄줄이 놓여진
고무 덧신이 눈에 띄었다. 마루 한가운데서는 사모바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옆방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나왔다. 문이 열리고 크림병과 사탕가루 접시와 빈 유리잔을 쟁반 가득히 담아든 하인이 나왔을 때는 목소리가 한층 똑똑해졌다. 동료들은 벌써 와서 차를 한 잔씩 마신 모양이었다. 외투를 걸고 방 안에 들어서니 사람과 담뱃대와 촛불과 노름탁자가 눈앞에 번쩍 비켜들고 사방에서 목소리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 한가운데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동료들은 이미 그를 발견했다. 그는 대환영을 받았다. 그들은 또 한 번 외투를 구경하려고 현관으로 몰려 나갔다. 그러나 이내 아카키 예비치와 외투는 노름탁자의 매력에 휩쓸려 잊혀지고 말았다. 소음이며 사람들이며 이야기들이 모두 놀라운 것뿐이었다. 그는 얼떨떨해서 손과 발과 몸뚱이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노름판에 앉아 폐와 노름꾼들의 얼굴을 구경했지만 금방 하품이 나오고 말았다. 진절머리가 난 것이다. 보통 잘 시간이 훨씬 지나서 주인에게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딴 사람들이 새 외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샴페인을 들어야 한다고 만류했다. 1시간쯤 지나서 식은 양고기와 고기 만두와 파이와 샴페인이 들어왔다. 아카키 예비치는 권해에 못 이겨 두어 잔 안 마실 수가 없었다. 술이 들어가니 방에 있는 것이 모두 선명한 색채를 띠고 나타났다. 12시가 지났다는 것도 벌써 오래전에 집에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주인이 만류할까 싶어서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와 외투를 찾으러 갔다. 외투는 불행히도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일일이 털어 입고는 층계를 내려와 거리로 나섰다. 밖에는 아직도 등불이 있었다.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상점도 있었다. 문은 닫혔으나 아직도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상점도 있었다. 그 안에서는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이 집에서 그들을 찾고 있을 주인을 비방하느라 정신이 없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날듯한 기분으로 걷고 있었다. 한 여인이 어디선지 불쑥 튀어나와서 번개처럼 빨리 그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는 뒤를 쫓아갈 듯이 다름질 치려고까지 했다. 여인의 몸뚱이는 온통 활기가 넘치는 듯 싶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걸을 수 있었을까? 신기할 지경이었다. 이윽고 낮에도 호젓한 황량한 거리에 이르렀다. 지금은 한층 더 어둡고 황량해 보였다. 가로등도 드물고 가로등의 간격도 뜸했다. 그리고 석유도 다 닳아버린 모양이었다. 목조 건물과 울타리가 보일 뿐 거리에 인적이라고는 없고 눈발만 희뜩희뜩 나부끼며 어둡고 고요한 오막집으로 피신하듯 날아들었다. 그는 건너편에 있는 집들이 거의 없는 큰 광장에 이르렀다. 소름이 끼칠 만치 호젓하고 쓸쓸했다. 멀리서 깜빡이는 망대의 불빛은 지구의 반대편에서 비춰오듯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아카키 예비치의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가슴에 두려움과 어디가 아플 것 같은 느낌이 생겨났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사방을 휘둘러 보았다. 아니야, 보지 않는 게 좋아. 하면서 눈을 감고 걸었다. 이윽고 광장 끝까지 왔나 보려고 눈을 떴을 때 똑똑히 볼 수는 없었으나 구렛나룻이 돋은 사나이들이 그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눈앞에 안개가 끼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내 외투야. 벼락 같은 소리가 들리고 외투깃을 붙잡는다. 아카키 예비치가 입을 벌리고 사람 살려요 하고 부르짖으려 하자 커다란 주먹이 입을 틀어막으며 이 자식 감히. 하고 얼렀다. 외투를 벗기고 발길로 차는 바람에 눈 속에 곤두박질 쳐 쓰러졌다. 몇 분이 지난 후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서서 사방을 휘둘러 보았으나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추위를 느끼고 외투가 없어진 걸 깨달았다. 그는 살려달라고 소리내 울부짖었으나 광장 저쪽까지 들리기에는 너무나 약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미칠 듯이 부르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망대로 달려갔다. 초소에는 순경 하나가 소총에 기대 서서 어떤 악마 같은 자가 이리로 달려오나 하고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순경한테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망은 보지 않고 초소에서 잠만 자고 있다고 욕설을 퍼부었다. 순경은 말하기를 자기는 사나이 둘이 광장 가운데서 당신을 멈춰 세우는 것은 보았으나 당신의 친구들이거니만 생각하고 그 이상 눈여겨보지도 않았다고 하며 자기를 꾸짖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내일 서장을 찾아가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거라 하면서 혹시 서장이 외투를 찾아줄지 모르리라 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슬픔에 젖어 집으로 돌아왔다. 관자놀이와 목덜미에 쥐꼬리만큼 남아있는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은 눈투성이었다.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안주인은 엉겁결에 슬리퍼를 한쪽만 신은 채 잠옷을 수줍은 듯이 가슴 위에 걸치고 침대에서 뛰어나와 문을 열어주었다. 아카키 예비치를 보자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안주인은 두 손을 치켜들며 초소에 있는 순경 따위는 아무짝에도 소용없으니 자기가 알고 있는 모 경감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의 옛날 식모인 안나가 지금 그 집 유모로 있으며 자기도 직접 그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고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그를 만나는데 기도를 드릴 때는 누구에게나 인자한 눈길을 보낸다는 것이며 어떻게 보아도 훌륭한 어른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안주인의 이 해결책을 듣고도 아카키 예비치는 슬픈 듯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가 그날 밤을 어떻게 지샜는가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찌감치 경감댁을 찾아갔더니 아직 주무신다는 것이었다. 8시에 다시 찾아가니 경감은 벌써 집에 없었다. 저녁에 또 찾아가니까 서기들이 용건을 알지 않고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닌가. 참다 못한 아카키 예비치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워 핏대를 세우고 말하기를 자기는 친히 경감을 만나볼 필요가 있어서 왔으며 자기는 관청에서 공부로 왔으니 면회를 거절해서는 안 되며 자기를 못 들어가게 한 자는 알아두었다가 응분의 처분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얼렀다. 이 말에 서기들도 어쩔 수 없이 한 서기가 경감한테로 들어갔다. 경감은 의심쩍은 듯이 도둑맞은 외투 이야기를 듣더니 사건의 요점에는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고
아카키 예비치에게 온갖 질문을 마구 퍼붓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늦게 집에 돌아갔느냐? 좋지 못한 집에 갔었던 게 아닌가? 아카키 예비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외투 이야기를 꺼냈던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자리를 뜨고 말았다. 생전 처음으로 결근을 하고 이튿날 전보다도 더 을씨년스럽게 낡아 보이는 헌 외투를 입고 귀신처럼 창백해져서 사무실에 나타났다. 외투를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는 동료 친구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걸 놀림감으로 삼으려는 친구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새 외투를 사주기 위해서 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국장의 초상환이 국장의 친구가 쓴 책을 사느니 해서 돈 낼 때가 너무 많아서 모금한 금액이 그렇게 많은 돈은 되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아카키 예비치의 불쌍한 처지에 조언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말하기를 경찰이 서록 사건을 무마할 생각으로 외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걸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니 경찰서장한테 찾아가지 말고 어느 거물한테 사정해 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거물은 바로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 해결해 줄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다른 무슨 신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카키 예비치는 이 거물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 거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날까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이 거물이라는 사람이 거물이 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전만 해도 별로 하잘것없는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의 현재 지위도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비교한다면 그렇게 높은 것이 못 되었다. 그런데 딴 사람의 눈에 위대한 것 같이 보이면 위대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거물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자기의 위대성을 높이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를테면 부하 직원에게 자기가 등청할 때는 층계에까지 나와 영접하라든지 어떤 서류든지 직접 자기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하여 서류가 그에게 도달하려면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했다. 가령 한 개의 안건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그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동서기는 구청 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 서기는 시의 무명 주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리하여 우리 조국 러시아는 모방 정신에 물드는 것이다. 부하 직원은 상관을 모방하여 상관이 하는 대로 본따하는 것이었다. 조그마한 분국의 장으로 승진된 어느 무명 주사가 즉시 저 혼자 방 한쪽을 둘러막아 놓고는 알현실이라 불렀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정복을 입은 수위 두 사람이 문에다 세워놓고 보통 크기의 책상 하나 들여놓기도 비좁은 그 알현실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누구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거물의 규율과 관습도 좀 조잡하기는 하지만 위세 당당한 바가 있었다. 엄격성이 자기 기관의 훈시였다. 엄격이다. 실상은 엄격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데도 말하는 상대방의 얼굴을 엄숙히 들여다보며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11~12 명의 직원들은 무조건 언제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야 했다. 멀리서 그가 오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그가 방을 나갈 때까지 차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매일매일 그의 부하 직원과의 대화에는 그야말로 엄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늘 자네가 감히
자네가 지금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아는가?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이 세 마디뿐이었다. 언제나 친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줄 만큼 본심은 선한 사람이었으나 고관대작을 차지한 통에 선한 심성을 잃고 말았다. 자기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꽤 참을성이 있고 조심성스러운데 어쩌다가 자기보다 지위가 한 끗만 낮은 사람과 만나게 되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자기 스스로가 쾌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을 때만이 동정심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에 끼어들고 싶다거나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면서도 자기의 위신이나 깎이지 않을 하는 생각에 항상 자신을 억제하곤 하는 눈치였다. 그 때문에 가끔 가다가 단조로운 소리를 몇 마디 중얼거릴 뿐 언제나 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진절머리가 나는 친구라는 평판이 나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방문하기 적절치 않은 시간에 위에 말한 거물의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 거물이 자기 방에서 몇 해 동안 만나지 못했던 시골에서 갓 올라온 옛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참에 모 관청의 직원이 찾아왔다는 전갈이 온 것이다. 누구야? 그는 투박스럽게 물었다. 서기입니다. 그래,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지금은 만날 수 없네. 거물의 말은 거짓이었다. 손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는 친구에게 할 말을 다 한 지 이미 오래여서 지루한 침묵으로 이야기를 메꾸며 그래, 이반 아브라모비치. 그래, 스테판 바르라모비치. 하면서 서로 넓적다리를 찰싹 때리기도 하는 참이었다. 다만 자기 손님을 옆방에서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을 뿐이었다. 드디어 더 많은 이야기와 더 많은 침묵이 흐른 다음 거천을 씌운 푹신한 안락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야 무슨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는 비서에게 어느 서기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들어오라 하게. 라고 했다. 초라한 아카키 예비치와 그의 헌 외투를 보자 그는 갑자기 아카키 예비치 쪽으로 돌아서더니 그가 책임관으로 승진되어 현 직위를 차지하기 일주일 전에 자기 집 방안 거울 앞에서 목이 아플 만치 연습하던 그 목이 쉰 냉혹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오? 하고 물었다. 겁이 많은 아카키 예비치는 한층 더 겁에 질렸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새 외투를 도둑 맞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경찰서장이나 그 밖에 외투를 찾는 데 필요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 보내주십사 찾아왔느라고 말했다. 책임관은 어쩐 일인지 아카키 예비치의 행동이 무례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경, 당신은 이러한 사건의 수속 절차를 알지 못합니까? 왜 나한테 직접 찾아온 거요? 당신은 먼저 청원서를 관청에 제출하여 계장의 결재를 맡고 국장의 결재가 끝난 다음 내 비서를 걸쳐 나한테 와야 하는 법이오. 그러나 각하, 비서들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아카키 예비치는 젖먹은 힘까지 다하여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이게 당신이 찾아온 의도란 말이오? 어디서 그따위 생각을 주워 담은 거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어른과 웃사람에게 하는 버르장머리란 말이오? 하고 거물은 노발대발했다. 거물의 눈에는 아카키 예비치가 50이 넘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카키 예비치가 80 노인 앞에서나 젊은이로 취급받을 만큼 나이 든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당신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느냐 말이오. 응? 대답해 보시오. 그리고는 화가 치미는지 발을 동동 구르며 아카키 예비치보다 통이 큰 사람도 즐겁하여 벌벌 떨 만큼 기고만장하여 언성을 높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넋을 잃어 몸이 앞뒤로 자꾸만 흔들거렸다. 마침 수위가 붙잡아 주었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마룻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그리하여 그는 인사불성이 되어 밖으로 끌려 나갔다. 거물은 자기가 거둔 효과가 예상 이상으로 큰 것에 마음이 흐뭇하여 자기의 한마디는 사람도 기절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흠뻑 취해가지고 친구가 이 광경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쪽으로 곁눈질해 보았다. 친구 역시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깨닫고 흐뭇한 느낌을 가졌다. 아카키 예비치는 자기가 어떻게 층계를 걸어 내려와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팔다리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다. 평생에 이렇게도 호되게 장관한테, 더더군다나 다른 부처의 장관한테 견책을 당한 적이 없었다. 그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잉잉거리는 바람 속을 걸어 나갔다. 성 페테르부르크에서는 흔히 사방팔방 거리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독감에 걸렸고 그것이 더해져서 편도선염이 되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말 한마디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그 길로 잠자리에 들었다. 조그만 견책이라도 그야말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 이튿날 그는 무서운 고열이 되었다. 페테르부르크의 일기로 인하여 병세는 얘기했던 것보다 급속도로 악화되어 의사가 찾아와 맥을 짚어 보았을 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의사는 병자가 인술의 도움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라고 했다. 그래놓고 몇 시간도 안 가서 그의 병세는 이제 절망적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소나무관 하나를 부탁하는 게 좋을 겁니다. 빨리 할수록 좋겠지요. 도토리나무관을 쓸만한 돈은 없을 테니까 말이오. 하고 일렀다. 아카키 예비치는 이 운명적인 말을 들었을까? 들었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는 자기의 비참한 생애를 애달퍼 했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거듭될수록 그 전 것보다 더 무서워만 가는 환영이 끊임없이 그의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지금 그는 페트로비치를 만나 도둑놈을 잡을 수 있는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다. 도둑놈이 침대에 숨어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여주인 보고 좀 와서 이불 밑에 숨은 도둑놈을 끌어내 달라고 자꾸만 소리쳐 불렀다. 그러다가는 새 외투가 있는데 왜 헌 외투가 저기 걸려 있느냐고 묻는다. 다시 또 자기가 책임관 앞에 서서 꾸지람을 듣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카카 하고 중얼거리더니 늙은 여주인도 허둥지둥 십자가를 그을 만큼 욕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아카키 예비치가 이와 같은 말을 쓰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데다가 더구나 가카라는 경칭과 같이 쓰는 것을 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다만 한 가지 그의 생각이 외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마침내 가련한 아카키 예비치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그의 방도 소지품도
봉인되지 않았다. 첫째로 그는 상속자가 없었고 둘째로 그는 유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재산이라곤 깃털 펜 한 다발, 공용지 한 권, 양말 3켤레, 바지에서 떨어져 나온 2-3개의 단추와 낯익은 그 잠옷뿐이었다. 이것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사람도 이에 대해선 아예 흥미가 없다는 걸 말해둔다. 아카키 예비치는 묘지로 실려가 매장되었고 그리고 아카키 예비치가 없어도 성 페테르부르크는 그 모양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리하여 그 누구의 사랑도 관심도 받지 못하고 흔해 빠진 파리의 해부에도 흥미를 느끼는 박물학자의 흥미조차 끌지 못한 채 동료 직원들의 조소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외투를 가짐으로써 잠시 동안 그 외투가 그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었으나 그가 세상에서 큰 힘을 지니기나 한 듯이 그렇게도 무거운 불행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다 할 사건 하나 일으켜 본 일이 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나흘이 지난 후 사무소의 수의가 곧 직장에 나오라는 과장의 명령을 안고 그의 하숙을 찾아왔다가 아카키 예비치를 데리고 오지 못하고 혼자 돌아와 그가 올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왜? 라는 물음에 그는 그저 간단히 죽었기 때문이죠. 나흘 전에 장사를 지냈답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아카키 예비치의 사망 통지가 사무소에 전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이튿날은 새 서기가 아카키 예비치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키는 아카키 예비치보다 컸으나 글씨는 그보다 바르지도 고르지도 못하고 자빠져 있었으며 꼬불꼬불한 필체였다. 그러나 이것이 아카키 예비치의 최후가 아니고 사후 며칠 동안을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음침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보상이나 하는 것처럼 생존을 계속함으로써 운명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하였을까. 그런데 사건은 정말로 일어난 것이어서 우리의 이 슬픈 이야기는 환상적인 결말로 끝맺게 된 것이다. 카리킨교와 그 근방에 밤이면 공무원복을 입은 귀신이 나타나서 도둑맞은 외투를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페테르부르크 장안에 쫙 퍼졌다. 도둑맞은 자기 외투라며 그 유령은 관직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모피로 속을 댄 것이든 담비로 속을 댄 것이든 소음을 넣은 것이든 너구리 가죽을 댄 것이든 곰 가죽을 댄 것이든 기타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각해낸 그 어떤 가죽을 댄 외투든 간에 동행인의 어깨에서 낚아채 간다는 것이다. 어느 관리가 자기의 눈으로 귀신을 직접 보고 그것이 아카키 예비치인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쳐 달아났기 때문에 그 귀신을 똑똑히 보지 못하고 멀리서 그 귀신이 손가락을 흔들며 위협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사방에서 불평이 자자했다. 무명 주사들 뿐만 아니라 귀신 때문에 등에 걸칠 것이 없어진 사람들은 더 그랬다. 경찰들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있는 것이든 그 유령을 잡아서 엄벌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그래 거의 성공할 뻔도 했었다. 키루시킨 가에서 모 순경이 한창 때 플루트를 분 어느 은퇴 음악가의 외투를 잡아채려는 범행 현장에서 그 귀신의 옷깃을 붙잡은 것이다. 그 순경의 아우성 소리에 딴 순경 둘이 달려들었다.
순경은 둘에게 죄인을 붙들고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장화시는 다리를 뒤져서 코 담뱃갑을 꺼내 얼어붙은 코를 잠깐 동안이나마 녹이려고 했으나 그 코 담배는 귀신도 견딜 수 없을 만치 독했던 모양이었다. 그 순경이 막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 콧구멍을 가리려는 순간 유령이 하도 사납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코 담배가 세 사람의 눈에 들어가고 말았다. 눈을 비비려고 손을 들었을 때 귀신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귀신을 붙잡고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전 경찰은 유령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있는 사람조차 무서워서 붙잡지 못하고 멀리서 점잖게 길을 가지 못할까 하고 범인에게 소리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유령은 카리킨교 너머에까지도 나타나서 겁쟁이들의 가슴을 서늘케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실화가 환상적 경향을 띠게 된 장본인이라 할 수 있는 모 거물을 잊을 수는 없다. 공평의 견지에서 이 거물이라는 자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불쌍한 아카키 예비치가 떠나고 난 후에 동정심을 느꼈다는 걸 말해두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본성이 동정심과 인연이 먼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여러 선량한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지만 자기의 지위 때문에 그걸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친구가 돌아가자마자 그의 생각은 불쌍한 아카키 예비치에게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거의 매일같이 그의 눈에는 자기의 견책에 쓰러지고만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 생각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책임가는 일주일쯤 돼서 서기 한 사람을 보내어 그가 누구며 그를 도와줄 수는 없나 알아보도록 했다. 아카키 예비치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너무도 놀라워서 하루 종일 뉘우침으로 몸부림쳤다. 집념도 버릴 겸 불쾌한 인상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거기에는 자기와 지기가 같은 사람들로 구성된 뜻맞는 친구들만 모여 있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심경에 놀랄만한 영향을 미쳤다.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무척 재미있는 저녁을 보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샴페인 2잔을 마셨다. 알다시피 샴페인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법이다. 그는 방탕심이 일어났다. 거물은 잘 아는 부인을 찾아가기로 했다. 카로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이 독일계 여인에게 그는 친밀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여기서 한마디 해둘 것은 우리의 거물은 나이가 꽤 많고 좋은 남편이요 존경할 만한 일가의 가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는 벌써 관청에 근무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고 좀 키가 작기는 하나 귀여운 코를 한 16살 먹은 예쁜 딸도 있었다. 그 딸은 아침이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안녕? 하면서 그의 손에 키스를 하는 것이었다. 아직도 젊고 아름다운 부인은 먼저 자기의 손을 내주고 다음엔 남편의 손에 키스를 해주는 것이었다. 거물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생활에 만족을 느끼면서도 시내의 다른 곳에 여자친구를 갖는 것을 떳떳이 못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 여자친구는 자기의 아내보다 젊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서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물은 층계를 내려와 썰매에 앉으면서 마부에게 카로리나 이바노브나한테로 가자고 일렀다. 그는 따뜻하고 값진 외투로 몸을 감고 러시아 사람에게는 그 이상 즐거울 수 없는 상태,
말하자면 조금도 힘 안 들고 달콤한 상념이 저절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와 자기가 그걸 애써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상태에 몸을 맡겼다. 한없이 마음이 흐뭇하여 즐겁게 보내고 온 저녁이며 친구들을 웃겨준 농담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러한 농담 몇 마디를 혼자 되풀이에 중얼거려 보고는 여전히 웃겨주었다는 자신으로 기쁨에 넘쳐 웃고 있었다. 가끔 그는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으나 얼굴을 애는 듯이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눈뭉치를 덮어 씌우기도 하고 외투 자락을 돛자락처럼 팽팽하게 불려 놓았다간 벼랑간 그걸 얼굴 위에 세차게 덮어 씌우는 바람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여간 애를 먹는 것이 아니었다. 불현듯 거물은 누가 자기의 외투깃을 우악스럽게 붙잡는 것 같아서 뒤돌아보니 다 떨어진 헌 외투를 입은 키가 작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 그는 부르르 몸을 떨면서 그것이 아카키 예비치임을 알았다. 거물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졌다. 자기도 유령인 것 같았다. 그의 공포가 극도에 달한 것은 귀신의 입이 열리고 묘지의 입김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였다. 아, 이제야 너를 붙잡았구나. 이제야 너의 옷깃을 붙잡았구나. 나는 내 외투가 탐나는 거다. 너는 내 외투를 찾아주지 않고 덤으로 날 꾸짖었겠다. 자, 그럼 내 외투를 내놔. 가련한 거물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다. 관청에서 그는 부하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강력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어서 그의 사내다운 풍모를 한 번 본 사람이면 누구나 얼마나 위엄있게 생긴 사람인가 하고 감탄하는 것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겉으로만 담이 큰 채 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찌나 겁에 질렸던지 심장마비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는 어깨에서 외투를 벗어던지고는 괴상한 목소리로 마부에게 소리 질렀다. 전속력으로 집으로 돌아가. 마부는 보통 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이 목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옷깃에 머리를 쳐박고 채찍을 내치며 바람처럼 썰매를 몰았다. 5, 6분도 못 돼서 거물은 자기 집 문 앞에 이르렀다. 창백하게 얼굴이 질리고 마음이 스산해져 가지고서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카롤리나 이바노브나의 방 아닌 자기 방에서 그야말로 비참한 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차를 마시면서 딸이 아버지, 왜 그렇게 얼굴이 헬쓱하세요? 하고 물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잠잠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디를 갔었으며 또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부하 직원들은 자네가 감히 자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 가끔 그런 말을 사용할 때도 일단 용건을 알아보고 난 뒤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날 밤 이후로 귀신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책임관의 외투가 귀신한테 꼭 알맞았기 때문일까? 어쨌든 이제는 외투가 사람들의 어깨에서 벗겨져 달아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겁나고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아직도 공포감이 가라앉지 않았는지 시의 변두리에 아직도 귀신이 출몰한다고 우겼다. 책임관의 외투가 자기 눈으로 직접 귀신이 어느 집에서 나온 걸 보았는데 자기는 힘이 모자라서 붙잡지 못했다는 순경도 있다. 그는 원래부터 약질이어서 언젠가는 돼지 새끼가 어느 집에서 뛰쳐나와
그의 발을 걷어차고 달려가는 바람에 근처에 서 있던 마차상들의 조속거리가 되었다는데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이 즐긴 대가로 담배를 사라고 2코페이카씩 팁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약골인 터라 귀신을 붙잡지는 못하고 귀신을 쫓아가자니까 나중엔 귀신이 뒤돌아서더니 산 사람에게서도 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주먹을 그에게 내휘두르며 뭐야 하고 묻더라는 것이다. 순경은 죽을 힘을 다하여 도망을 쳤다. 이 유령은 키가 크고 긴 코수염을 길렀더라는 것이다. 순경과 승강이를 부리고 난 뒤에 유령은 오브에프교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더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고골리는 추악하고 우스꽝스러운 현실 생활의 단면을 완벽하리만큼 정확하게 그려냄으로써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비탄적 리얼리즘으로 러시아 문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로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파헤치면서 보다 밝은 내일을 개척하려는 인도주의적 열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골리의 풍자와 유머는 사회의 악에 대하여 비통한 감정으로 이를 제거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유머를 가리켜 보이는 웃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소설 외투는 그런 점에서 고골리의 작가적 태도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